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이 꽃밭골이라고 부르는 작은 동네가 있었어요. 그 꽃밭골에 백씨 성을 가진 훈장 어른이 살고 있었습니다. 훈장 어른에게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백이라고 하고 요즘 말로 하자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었어요. 이런 백이에게 혼담이 줄줄이 들어왔지만 아버지인 훈장 어른은 저 집 아이는 인품이 영 아니올시다. 이상하게도 이런 식으로 번번이 혼담을 되짜 놓았어요. 어느 날 백이는 약초를 캐던 할머니께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시락을 싸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한참 오르다 보니 길 옆 커다란 바위 아래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이보세요. 괜찮으세요? 백이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니 거지 차림을 한 총각이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도 못 잊겠습니다. 백이는 망설임 없이 싸운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만난 그 총각 말이다. 아버지, 어떻게 아세요? 아직 정원하신 곳이 없으시다면 저한테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꽃밭골의 미인 백이는 모든 혼담을 마다하고 거지 총각과 혼인하게 될까요? 앞으로 그들의 인연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쯤 전의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이 꽃밭골이라고 부르는 작은 동네가 있었어요. 봄이 되면 산 아래쪽으로 진달래며 철쭉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어찌나 맑고 청아한지 지나가는 나그네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귀를 기울였다고 해요. 그 꽃밭골에 백씨 성을 가진 훈장 어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훈장 어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백이라고 했어요. 백이라는 이름은 흰 달처럼 밝고 맑게 살아라는 뜻으로 아버지 훈장 어른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이 백이라는 처자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요즘 말로 하자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었어요. 피부는 달빛처럼 희그고왔고 눈은 까맣고 또렷했으며 입술은 살짝 붉어서 마치 봄날 막 피어난 홍매화 꽃잎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자가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훈장 밑에서 자랐으니 글도 읽을 줄 알았고 바느질 솜씨며 길쌈 솜씨가 어찌나 야무지고 정갈한지 동네 안악들이 모이기만 하면 백이처럼 손재주 좋은 처자는 이 고을에 다시 없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나이 18이 되던 해에는 백이한테 혼담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중매쟁이들이 줄을 서서 찾아왔고 양반집 도련님들도 힐끔힐끔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이 아버지 훈장 어른은 들어오는 혼담마다 고개를 내저었어요. 저 집 도련님은 학문이 부족하다. 저 집 아이는 인품이 영 아니올시다. 저 집은 재산은 좀 있어 보이나 마음 씀씀이가 글쎄. 이런 식으로 번번이 퇴짜를 놓는 바람에 중매쟁이들 사이에서 훈장 어른은 까다로운 양반으로 소문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이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다 생각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으며 매일 새벽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고 아버지 서당에서 아이들이 돌아간 저녁이면 당을 쓸고 닦으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그 가을은 유난히 풍성했습니다. 들판에는 벼가 고개를 숙이고 뒷산에는 밤송이며 감이며 온갖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백이는 그날 아침 일찍 점심 도시락을 싸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뒷산 중턱쯤에 약초를 캐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무릎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할머니한테 점심 좀 갖다 드리고 오려고 산을 오르던 참이었습니다. 산길을 한참 오르다 보니 길 옆 커다란 바위 아래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백이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니 거지 차림을 한 총각이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기고 기워진 데다가 때가 시커멓게 찌들어 있었고 발에는 제대로 된 집신도 없이 맨발이나 다름없는 헌 집신 조각을 묶어 신고 있었어요.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그 더러운 얼굴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눈매와 이마가 반듯해 보였습니다. 이보세요. 괜찮으세요? 백이가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니 총각이 간신히 눈을 떴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백이는 망설임 없이 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나물 몇 가지였지만 그날따라 어머니가 달걀도 하나 넣어 주셨던 참이었어요. 백이는 총각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물부터 먹이고 밥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총각은 처음에는 너무 기운이 없어서 숟가락도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백이가 직접 조금씩 떠서 먹여드렸는데 밥을 몇 숟가락 먹고 나더니 총각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백이가 당황해서 왜 우세요? 하고 물었더니 총각이 겨우겨우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어요. 사흘을 굶었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도 못 잊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맑고 또렷했어요. 거짓 차림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말하는 태도며 목소리에 품위가 있었습니다. 백이는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모른 척 지나쳤어요. 총각이 밥을 다 먹고 나서 기운을 좀 차리자 백이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 산에 왜 혼자 계세요? 총각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춘식이라고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쪽 고을을 지나는 길이었는데 며칠 굶다 보니 기운이 다 빠져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정이라면요? 춘식이 다시 잠깐 말을 멈췄다가 그냥 빙긋 웃으면서 별 사정은 아닙니다 라고만 했어요. 그 웃음이 또 이상했습니다. 입술은 웃고 있는데 눈빛 속 어딘가에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숨어 있었거든요. 백이는 그날 할머니한테 가려던 도시락을 다 춘식이한테 드리고 빈 도시락통만 들고 내려왔습니다. 할머니한테는 나중에 따로 음식을 가져다 드렸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백이의 머릿속에서 그 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더러운 거짓 차림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날 밤 백이는 뒤척이다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백이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밥을 따로 조금 싸서 산에 올랐습니다. 혹시 그 총각이 아직 거기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어제 그 바위 아래에 가보니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 바위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돌멩이 하나였는데 그 밑에 조그만 나무잎이 접혀 있었어요. 나무잎 위에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백이가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한자로 몇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은혜 입고 떠나는 나그네 언젠가 반드시 보답하리다. 백이는 그 나무잎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가 반듯하고 힘이 있었어요. 거짓 차림의 총각이 쓴 글씨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꽤 공부를 한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백이는 그 나무잎을 소중하게 접어서 치마 속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총각이 걸어 내려갔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겨울은 몹시 추웠습니다. 꽃밭골에도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날이 이어졌어요. 백이의 아버지 훈장 어른은 그해 겨울 들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 좀 심하다 싶더니 나중에는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지셨어요. 백이는 밤마다 아버지 곁을 지키며 간호를 했고 추운 날 새벽에도 약을 다리고 죽을 쑤느라 잠을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봄 눈이 녹고 진달래가 피기 시작할 무렵 훈장 어른이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가 백이의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이야, 나는 내가 걱정이다.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재산 하나 변변히 마련해 놓지 못하고 가게 생겼구나. 집 한 채와 논 두 마지기가 전부인데 그것도 이웃집 박참봉한테 빚이 좀 있어서 어찌 될지 모르겠다. 내 어미는 진작에 가버렸고 아비도 이제 가게 되니 내 신세가 참으로 딱하구나. 백이가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잘 살겠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백이야, 아비가 평생 너한테 가르쳐 준 것이 한 가지 있다.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아라. 재산을 보지 말고 됨됨이를 보아라. 그래야 내가 평생 후회 없이 산다. 알겠느냐? 예, 아버지. 그리고 산에서 만난 그 총각 말이다. 백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 일을 아실 리 없었거든요. 산에서 춘식이를 만난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내가 그날 빈 도시락통을 들고 왔을 때 알아챘지.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밥을 싸 들고 나갔다 온 것도 알고 있다. 아비 눈을 어떻게 속이려 했느냐. 백이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총각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도 모른다. 그런데 백이야, 세상에는 가끔 큰 그릇을 타고 났으면서도 한 번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 그 총각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만 내 눈을 믿어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아비보다 낫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백이는 정말로 어려워졌습니다. 예상대로 이웃집 박참봉이 빚을 갚으라고 들이닥쳤어요. 논 두 마지기는 빚 갚는데 다 들어갔고 살던 집도 반은 빼앗기다시피 했습니다. 방 두 칸 중 하나는 어느새 박참봉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백이는 좁은 방 하나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딱하게 여겨서 이것저것 가져다 주기도 했고 서당 아이들 어머니들이 밥을 싸다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백이는 남의 덕으로 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부지런히 손을 놀려서 삭바느질을 했고 여름에는 삭김을 맸으며 가을에는 추수 일을 도왔어요. 그렇게 억척같이 살면서도 백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백이한테 또 중매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훨씬 더 거칠고 무례한 혼담도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뭘 바라겠냐는 식으로 말하는 중매쟁이도 있었고 형편이 안 좋으니 그냥 첩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냐는 해괴한 제안을 해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백이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아버지 기일이 지난 지 닷새쯤 된 날이었는데 마을 어귀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말을 타고 있었고 옷차림이 꽤 깔끔했어요. 수행하는 사람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양반이 지나가는가 보다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을 어귀에서 말을 세우고 마을 사람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이 동네에 훈장 백씨 어른 댁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고 잠시 후에 그 낯선 사람이 백이네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백이가 나와 보니 그 사람이 바로 춘식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나 달라졌는지 처음에는 백이도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거지 차림으로 산길에 쓰러져 있던 그 총각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말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춘식이 백이를 보더니 말에서 내려 깎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 입은 춘식이 인사드립니다. 은인께서 잘 지내고 계신지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백이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백이는 춘식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이 좁아서 민망했지만 춘식은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방 안을 둘러보더니 살림살이가 너무 궁색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그날 춘식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꺼냈습니다. 사실 춘식은 충청도 어느 고을에 사는 꽤 큰 집안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한때 장사로 크게 성공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춘식이 20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형들 사이에서 재산 다툼이 벌어졌어요. 춘식은 막내였는데 위의 형들 셋이 짜고서 아버지 유언을 무시하고 재산을 나눠 가지는 바람에 춘식은 빈털터리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형들한테 따지러 갔다가 오히려 쫓겨나는 꼴이 됐습니다. 집에서도 못 들어가게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제가 마치 불효자인 양 소문을 내는 바람에 춘식이 말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냥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 고을 산길에서 쓰러진 거였어요. 배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어찌 지내셨어요? 춘식이 그때 조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사람이 바닥까지 가보면 오히려 뭔가 단단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지게질도 하고 소 여물도 주고 나중에는 어느 장사치 밑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그 사람 눈에 들어서 돈 계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타고난 게 없더라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씩 되더라고요. 춘식은 그렇게 3년 동안 장사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직접 작은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포목 장사였는데 눈썰미가 좋고 사람을 잘 다루는 춘식의 타고난 성품이 장사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물건 값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고 어디서 물건을 사서 어디에 팔아야 이문이 남는지를 귀신같이 알았어요. 장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포목 가게 하나를 냈고 그것이 또 잘 되어서 인근 고을에 하나 더 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일어서다 보니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산에서 밥 한 끼 나눠준 그 처자 생각이. 춘식이 배기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그때 그 밥 한 끼가 제가 다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게 해준 밥이었습니다. 사흘을 굶어 쓰러진 사람한테 아무 의심 없이 밥을 나눠준 그 마음이 제가 힘들 때마다 생각났어요. 세상이 다 저를 버린 것 같을 때도 그 밥 한 끼 생각을 하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배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춘식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쿤장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마을 어귀에서 들었습니다.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기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고, 그런 말씀은 마세요. 도움은요. 그냥 건강히 잘 지내신다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춘식이 잠시 배기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춘식이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혼담이 많이 들어오실 텐데 아직 정혼하신 곳이 없으시다면 저한테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배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산에서 뵌 그날부터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도 솔직히 말하면 반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배기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자 춘식이 말을 이었어요. 물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주 이 고을에 들를 일이 생길 것이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춘식은 정말로 그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배기는 춘식이 나간 후 한참을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아라. 그 다음 달부터 춘식은 한 달에 한두 번씩 꽃밭골을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쌀 한 말, 나물 한 묶음, 포목 한 필 매번 조금씩 챙겨왔는데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딱 적당한 양으로 가져왔어요. 내가 많이 도와주겠다는 식의 으스댐도 없었고 이것밖에 못 가져와서 미안하다는 식의 비굴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와서 놓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춘식은 참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글 공부도 제법 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어 보는 안목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거만하지 않았고 웃음이 소탈했으며 동네 어른들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디서 온 낯선 사람을 경계하다가 몇 번 보고 나서는 참 점잖은 총각이야 라고들 했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에 춘식이 또 찾아왔어요. 그날따라 춘식의 표정이 평소보다 조금 진지했습니다. 방에 마주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나서 춘식이 말했어요. 백이 씨, 반년이 되었습니다. 백이가 예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제 마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아니, 더 커졌습니다. 백이가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요. 춘식이 잠깐 멈췄다가 네?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같다고요. 그 말에 춘식이 얼마나 환하게 웃었는지 몰라요. 평소에 소탈하게 웃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그 웃음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꼭 쥐고 있던 무언가를 드디어 놓을 수 있게 된 사람의 웃음 같았어요. 그해 겨울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라고 해도 거창한 것은 아니었어요. 백이는 가진 것이 없었고 춘식도 여기서 큰 혼례를 올릴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음식을 장만해 주었고 마당에 멍석을 깔고 간단하게 예를 올렸어요. 그래도 그 혼례가 어찌나 아름다웠는지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백이 신부가 얼마나 고왔는지 몰라. 홍치마 청저고리 차려입고 서 있는데 꽃밭골 진달래가 다시 핀 것 같더라고. 혼례를 마치고 백이는 춘식을 따라 충청도 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춘식이 자리를 잡은 곳은 충청도 어느 고을의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가게를 냈습니다. 살림집도 있었어요. 크고 넓지는 않았지만 마당이 있고 뒤뜰이 있고 우물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백이는 그 집에 들어서면서 마음속으로 여기서 잘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살림을 시작하고 보니 춘식이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한데 아직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포목 가게가 두 군데 있다고는 했지만 하나는 빚을 내서 차린 것이었고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백이는 조금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나도 뭔가 해야겠다. 백이가 처음 시작한 것은 길쌈이었어요. 배를 짜서 포목 가게에 납품하는 것이었는데 백이가 짠 배는 시실과 날실이 어찌나 고르고 촘촘한지 장사치들이 서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포목 가게에 들어오는 배는 다 백이의 것부터 먼저 나갔어요. 그것을 본 춘식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백이 당신 솜씨라면 직접 짜는 것에 그치지 말고 동네 안악들을 모아서 같이 짜는 건 어떻겠소? 내가 실을 사다 주고 다 짜면 내가 팔아줄게요. 백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백이는 동네 안악 5명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반신반의했어요. 얼마나 된다고 라는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첫 달의 생각보다 꽤 괜찮은 돈이 손에 들어오자 다음 달에는 10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달에는 20명이 됐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합류하겠다는 사람이 생겼어요. 백이는 단순히 배를 짜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춘식이 가져온 명주실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춘식 씨, 이 명주로 짠 비단은 어디서 와요? 전주 쪽에서 오는 것인데 값이 꽤 비싸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누에를 치면 어떨까요? 춘식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뽕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뒤뜰이 넓잖아요. 거기다 심고 옆집 빈 땅도 좀 빌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누에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뒤뜰 작은 규모로 시작했는데 백이가 얼마나 정성껏 누에를 돌보았는지 첫 해부터 명주실 생산이 꽤 좋았어요. 그 명주실로 짠 비단은 포목 가게에 들어오는 순간 팔려 나갔습니다. 저 집 비단은 윤기가 다르다더라. 어디서 났냐 물으면 다들 춘식이네 집 비단이라 한다더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춘식은 장사 쪽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물건 보는 눈, 사람 다루는 솜씨, 언제 어디서 무엇을 팔아야 이문이 남는지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신용이 두터웠습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켰고 상대방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먼저 나서서 조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장사치들 사이에서 춘식이와 거래하면 손해보는 법이 없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더 큰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잘 맞았어요. 춘식이 바깥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백이는 안에서 살림을 단단하게 잡아 나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무엇을 언제 사두면 이득인지, 일꾼들을 어떻게 대해야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백이의 이 안살림 솜씨가 춘식의 장사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어요. 그리고 백이에게는 춘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짚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춘식이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백이, 있잖소. 이 고을 건너편 고을에 장이 새로 서는데 거기다 가게 하나 더 내면 어떻겠소? 목이 좋아 보이던데. 백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거기 장이 새로 서는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그 고을 원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장을 키우려고 한다던데요. 원님이 언제 부임했어요? 올봄에요. 백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어요. 원님이 새로 부임하고 장을 키우려 한다면 지금 당장은 사람이 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원님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거기다 가게를 내려면 먼저 그 고을의 자리를 잡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춘식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고을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큰 장사치 가문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게는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백이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괜히 돈만 쓸 뻔했어요. 그러고 나서 춘식이 이렇게 말했어요. 백이, 당신 없었으면 나 진작에 큰 손해를 봤을 거요. 백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벌어오지 않으면 제가 뭘 살피겠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 나가기 시작한 지 3년쯤 지났을 무렵 집안 형편이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목 가게가 셋이 되었고 누에치는 규모도 대폭 커졌어요. 마을 여자들이 배를 짜는 것도 이제는 하나의 사업처럼 조직이 생겼습니다. 춘식은 이 비단과 포목을 멀리 한양까지 팔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양에서 춘식이 팔아온 돈으로 처음으로 논을 샀습니다. 논을 사던 날 춘식이 문서를 받아 들고 백이한테 내밀었어요. 백이, 이거 당신 이름으로 해뒀소. 백이가 놀랐어요. 왜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 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 당신 것이 맞소. 그 말에 백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을 못했어요.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아서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 꽃밭골 뒷산에서
이 손으로 밥을 떠먹여 준 그 총각이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논 문서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다음 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춘식이 이름을 지었는데 운이라고 했습니다. 복된 운이 넘치는 아이가 되어라는 뜻이었어요. 운이가 태어나던 날 춘식이 산모 백이 옆에 앉아서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이 고맙소. 무슨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운데. 아니요.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당신이 밥을 줬잖소. 그 밥이 이 아이까지 낳게 한 거요. 백이가 갓난아이를 안은 채 웃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웃음이었는지 몰라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운이가 자라고 춘식의 사업이 해마다 커졌어요. 논이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다섯이 되었습니다. 포목 가게는 고을마다 하나씩 생겼고 나중에는 한양에도 가게를 냈어요. 비단 사업이 어찌나 잘 됐는지 춘식네 비단은 궁중에도 납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춘식이가 만석군이 됐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운이가 15살이 되던 해였어요. 논밭을 합쳐서 만석 넘게 거두어들인다는 소문이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만석군이 됐다고 해서 춘식이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여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꾼들보다 먼저 마당을 쓸었고 장에 나가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한테 빌려준 돈은 갚기 어려운 사람한테는 흐지부지 넘겨주는 일도 잦았어요. 동네에 어려운 집이 생기면 모른 척하지 않았고 흉년이 든 해에는 곳간을 열어서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백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이 커졌다고 해서 어딘가 높아진 척을 하거나 으스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자기가 어려웠을 때를 잊지 않았어요. 삭바느질로 연명하던 시절, 아버지를 잃고 남의 집 김매는 일을 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항상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두 사람을 이렇게 불렀어요. 춘식 영감은 복 지은 사람이고 백이 마님은 복 받을 사람이다. 그 말이 어찌나 딱 맞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춘식이 환갑이 된 해였습니다. 아들 운이가 아버지 환갑 잔치를 크게 차렸어요.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이웃 고을 사람들도 찾아왔으며 멀리 한양에서 거래하던 사람들도 내려왔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운이가 아버지 춘식한테 큰절을 올리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 덕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는 또 하나를 알고 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것의 반은 어머니 덕분이라는 것을요. 그 말에 좌중이 조용해졌어요. 춘식이 아들을 보다가 옆에 앉아있는 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이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볼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춘식이 천천히 백이의 손을 잡았어요. 내 운이 말이 맞소. 백이 고맙소. 진심으로. 백이가 잡힌 손을 꼭 쥐면서 말했어요. 저도요. 나도 당신한테 진심으로 고마워요. 잔치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마다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어요. 그날 밤 잔치가 다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에 춘식과 백이는 마당에 나란히 앉았어요. 가을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낮에 내린 이슬이 아직 풀잎에 남아 있어서 밤 공기가 맑고 시원했어요. 춘식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백이, 내가 그 산에서 쓰러져 있을 때 있잖소. 예. 그때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소.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산길에서 그냥 쓰러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요. 백이가 조용히 춘식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당신이 온 거요. 그 작은 도시락통을 들고서. 도시락이 별것도 없었는데 별것이 아니라니요.
그 도시락이 내 목숨을 살린 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이가 말했어요. 나는 그때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당신은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이요. 그게 당신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사람을 볼 때 겉모습 말고 마음을 보라고요. 춘식이 피식 웃었어요. 그 훈장 어른이 나를 보셨으면 뭐라 하셨을까? 좋아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으면 좋겠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별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가을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고 먼 산 어딘가에서 바람이 솔솔 불어왔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백이가 춘식한테 준 것은 밥 한 끼였어요. 값으로 따지면 될 것도 아닌 보리밥과 나물 몇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밥 한 끼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만석군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기가 부자가 된 것이 그 밥 한 끼 덕분이냐고요? 아니에요. 백이가 잘 살게 된 것은 그 밥 한 끼 때문이 아니었어요. 백이는 밥을 줄 때 보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앞에 굶어 쓰러진 사람이 있으니까 먹였을 뿐이에요. 백이가 잘 살게 된 것은 그렇게 사람을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한테서 배운 대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흔들리지 않는 꼿꼿함이 있었고 살림을 잡는 야무진 손이 있었고 남편의 앞길을 함께 걸어가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춘식이가 성공한 것도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닥까지 가봤던 사람, 거지가 되어 쓰러져 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알았어요.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이 생긴 뒤에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닥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모를 일이지요. 꽃밭골 산길에서 거지 총각한테 밥을 떠먹여 준 처자가 훗날 그 사람 아내가 되어 만석군 마님이 될 줄을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 거지 총각이 언젠가 말을 타고 수행을 거느리고 다시 그 산길을 지날 사람이 될 줄을 그 누가 짐작했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어려운 사람 보면 못 본 척 하지 마라. 그 손길이 돌고 돌아서 반드시 온다. 춘식과 백이의 이야기가 바로 그 말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어떤 형태로든 쓰러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 쓰러진 사람, 기운이 없어 지쳐 쓰러진 사람, 마음이 아파서 쓰러진 사람. 우리가 그 사람한테 내밀 수 있는 손이 있다면 백이처럼 망설이지 말고 내밀어 보세요. 그 손 한 번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것으로 오늘 야담, 산에서 만난 거지, 신랑에게 시집가서 만석군이 된 색시, 백이와 춘식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